1장. 시장에 온 윤태성. 오른쪽 무릎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오늘따라 더 심했습니다. 윤태성은 이를 악물고 남대문 시장 입구를 통과했어요. 64살 나이의 관절염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걸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낡은 회색 바바리 코트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했어요. 10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으로는 한 달 살기도 빠듯했죠. 하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오늘 장을 보지 않으면 며칠은 굶어야 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호객하는 상인들, 값을 깎으려는 손님들, 좁은 길을 비집고 다니는 오토바이까지 모든 소음이 윤태성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북적임이 활기차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두부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상인이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단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얼굴을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윤태성도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요즘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귀찮았거든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비는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진통제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졌어요. 중간중간 멈춰서서 벽에 기대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윤태성을 피해갔어요. 나이든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장 끝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마침 낡은 나무 평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썩은 자국이 있었지만 잠깐 쉬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윤태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특별히 주인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평상에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릎의 압박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위협적인 음성. 윤태성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2장. 평상에서의 마찰. 뒤돌아본 순간 윤태성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 3명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 남자는 기름기 흐르는 머리에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조태곤이라는 이름의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누구나 아는 골칫거리였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일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윤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서려다 보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몇 번 시도했지만 계속 주저앉았습니다. 조태곤이 윤태성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위압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어요. 얼굴에는 여러 개의 흉터가 있었고 왼쪽 눈썹에는 피어싱이 박혀 있었습니다. 조태곤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나이든 노인이 무릎 때문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거죠. 윤태성이 가까스로 일어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태곤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태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윤태성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조태곤은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일에서 쾌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불량배였거든요. 조태곤이 윤태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윤태성이 비틀거렸습니다. 나이든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져 있었고 무릎도 아픈 상황이었죠. 윤태성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손바닥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바닥에 거친 시멘트가 살을 긁어냈어요.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태곤이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동료들도 따라서 웃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요. 윤태성은 바닥에 앉은 채로 조태곤을 올려다봤습니다. 나이든 눈에 당황과 서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장. 침묵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지나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생선 가게 주인은 갑자기 바쁜 척하며 생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직장인들은 휴대폰을 보며 못 본 척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태곤과 그 패거리들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거칠게 구는지 말이에요. 몇 달 전에는 중년 남자가 조태곤에게 대든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각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설 여유는 없었어요. 윤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더욱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얼굴을 익혔던 상인들조차 모른 척했어요.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조태곤이 윤태성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입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나왔어요. 윤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전쟁 때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태곤이 더욱 신이 났어요. 구경꾼들이 늘어날수록 더 과격해졌습니다.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윤태성이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픈 상황에서 바닥에서 일어서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시도했지만 계속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조태곤의 동료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도 재미로 여겼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조태곤은 더욱 흥미진진해했고 구경꾼들은 계속 외면했어요. 윤태성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설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4장. 강로신의 등장.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 멈추지 않고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걸음걸이였습니다. 강로신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를 곧게 펴고 걷는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흰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낡았지만 정갈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군인의 눈빛 같았어요. 조태곤이 강로신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늙은이려니 했는데
강노신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오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강노신의 음성은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말투에서 어떤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조태곤이 짜증스럽게 일어섰어요. 자신의 재미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노신의 침착한 모습을 보니 뭔가 찜찜했어요. 조태곤의 동료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노인들은 자신들만 봐도 피해가는데 이 노인은 달랐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강노신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태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조태곤이 강노신의 가슴팍을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어요. 강노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조태곤의 손목이 강노신에게 잡혔어요. 강노신은 별다른 힘을 쓰는 것 같지 않았지만 조태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태곤이 비명을 질렀어요.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강노신의 소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숨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뀐 거였어요. 방금 전까지 위세를 부리던 조태곤이 한 노인에게 제압당한 겁니다. 강노신의 음성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어요. 마치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절대적인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태곤의 동료들이 당황했어요. 도와주려고 했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강노신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그들을 압도했거든요. 조태곤이 다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손목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강노신이 손을 놓자 조태곤은 손목을 주무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노신의 한마디에 조태곤과 그 패거리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장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강노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5장 국밥 한 그릇. 강노신은 바닥에 앉아 있는 윤태성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신뢰할 만한 손이었습니다. 윤태성이 강노신의 도움으로 일어서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준 은인이었거든요. 강노신은 윤태성의 옷을 털어주며 상처난 손바닥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강노신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윤태성의 손을 감싸주었어요. 윤태성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아까 전 상황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서러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만약 강노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강노신이 제안했어요. 윤태성이 아직도 떨리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안쪽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간판에는 할머니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수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국밥집 사장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노신이 단골인 모양이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에서 강노신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낡은 나무 탁자였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강노신이 국밥 2그릇을 주문했어요. 윤태성은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강노신이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국밥이 나왔어요. 진한 사골 국물에 고기와 대파가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태성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강로신도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하다가 윤태성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을 소개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강로신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많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윤태성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만약 강로신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그런 모욕이 치명적일 수 있었어요. 강로신이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대였어요.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견뎌온 동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6장 반복되는 만남. 그날 이후로 윤태성과 강로신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강로신이 일부러 윤태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시장에 나오는 시간은 대체로 정해져 있었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 강로신도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마치 윤태성의 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장을 돌았어요. 강로신이 윤태성의 느린 걸음에 맞춰주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윤태성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강로신과 함께 있으면 윤태성의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조태공 같은 건달들도 강로신을 보면 슬금슬금 피했어요. 그날 일이 소문이 나서 이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그 국밥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윤태성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강로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벌써 두 사람을 한 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밥을 주문했어요. 국밥을 먹으며 윤태성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강로신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북한 이야기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하지만 강로신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성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1950년의 혹독한 겨울, 가족과 함께한 탈출, 그리고 남쪽으로의 긴 여정. 그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때 만난 은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윤태성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강로신이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성이 기억을 더듬어가며 대답했어요. 너무 어렸던 탓에 정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몇 가지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말수가 적었다는 것, 손에 상처가 많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왼손 검지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다는 것. 윤태성은 그 흉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로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국밥에 집중하느라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강로신은 자신의 왼손을 테이블 아래로 살짝 숨겼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운명의 실이 서서히 얽혀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7장 부자 흉터. 며칠 후 두 사람은 시장 끝에 그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태곤이 윤태성을 괴롭혔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시장의 소음도 이곳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상 주변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강로신이 담배를 꺼내려다가 윤태성을 쳐다봤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로신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윤태성의 시선이 강로신의 왼손에 고정됐습니다. 라이터를 들고 있는 손, 그 검지 천마디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거든요. 부자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마치 한자 을 새겨놓은 것 같았어요. 깊고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얗게 변했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윤태성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4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추운 겨울밤, 중국 국경 근처의 작은 오두막. 굶주린 가족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의 손. 바로 그 왼손 검지에 있던 특이한 흉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였어요. 윤태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강로신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윤태성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서렸습니다. 어릴 때 다친 상처라고 했지만 그 흉터는 분명히 총상이었어요. 윤태성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윤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50년 청진, 그 모든 단어들이 강로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였어요. 윤태성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강로신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로신의 눈에서 깊은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윤태성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오두막 안에서 떨고 있던 가족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 사람. 말없이 음식을 가져다 주던 모습,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왼손 검지의 그 특이한 흉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강로신도 이제 윤태성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10살 아이의 모습이 지금의 윤태성에게서 보였거든요. 특히 눈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재회였어요. 8장 사진과 군번줄. 그날 밤 윤태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로신이 바로 그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묘한 두려움까지 뒤섞였거든요. 윤태성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 구석에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북한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 한 장, 아버지의 낡은 군번줄, 어머니가 만들어준 작은 주머니, 그리고 그때 은인이 주었던 작은 쪽지까지. 윤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오두막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윤태성과 부모님, 형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어깨선이 강노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확실했어요.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져봤습니다. 녹이 슬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게감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했다가 해방 후 북한군에 편입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쪽지, 한자로 쓰여진 간단한 메모였어요. 남쪽으로 가는 길은 험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씨체가 예술적이었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성은 서둘러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거였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잊었습니다. 강노신을 만나야 한다는 급한 마음뿐이었어요. 강노신이 평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윤태성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윤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강노신에게 사진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강노신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강노신이 사진 뒤편에 자신의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지만 확실히 자신이었어요. 그때의 젊은 모습이었지만 실루엣은 똑같았습니다. 윤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은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강노신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 구해준 어린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태성이 군번줄과 쪽지도 꺼내 보였습니다. 강노신이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한자 실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9장 정체의 고백. 강노신은 윤태성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이었어요. 벤치 하나와 작은 연못이 있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장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후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고요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강노신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으려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태성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노신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거든요. 북파 공작원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지금도 민감한 문제였어요. 윤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파 공작원이라는 말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들어본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노신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1948년부터 1953년까지 그는 북쪽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주로 정보 수집과 요인 구출 작업이었어요. 그때는 분단이 막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남북 간의 경계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강노신의 마지막 임무는 북한에 억류된 남한 인사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작전이 실패하면서 혼자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때 윤태성 가족을 만난 거였어요. 윤태성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 밤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강로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줬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강로신이 자신의 왼손 검지를 바라봤어요. 그 흉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생긴 상처였어요. 그날 밤 강로신은 윤태성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북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총격전 중에 총알이 손을 스쳐갔어요. 깊은 상처였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윤태성이 강로신의 손을 잡았어요. 그 흉터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생긴 것이라니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강로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상으로는 분명 위반이었습니다. 임무와 관계없는 민간인을 도와서는 안 됐거든요. 하지만 굶주리고 떨고 있는 가족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특히 어린 윤태성의 모습이 강로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강로신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윤태성 가족을 도우면서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외로웠는데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밤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10장 생명을 갚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태성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강로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강로신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강로신은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윤태성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로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결국 윤태성은 강로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잊고 서둘러 걸었어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강로신이 사는 곳은 시장에서 10분 거리의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문을 두드려 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태성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바로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에 윤태성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심장마비라니. 강로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윤태성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잊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강로신이 누워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윤태성에게 설명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강로신의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 수술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자칫하면 수술대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윤태성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로신은 자신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에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고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윤태성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이번에는 자신이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복도에는 윤태성 혼자뿐이었습니다. 강로신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아내와 아이는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도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윤태성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강로신이 무사하기를, 다시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이었어요. 윤태성이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강로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강로신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윤태성이 병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로신이 눈을 뜨자 윤태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강로신이 윤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자신을 지켜봐준 윤태성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윤태성이 강로신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40년 전 강로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듯이 이번에는 자신이 그 은혜를 갚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로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됐다고요. 혈연은 아니지만 생명을 나눈 진정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윤태성과 강로신은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갔어요. 시장 끝 평상은 두 사람의 추억이 가득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졌어요.